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오늘은 한 개인의 기적 같은 생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2만 볼트가 넘는 고압 전류를 맞고도 살아남은 한 노동자. 그러나 사고 이후 그를 기다린 것은 회복이 아니라 배신이었고 보호가 아니라 방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결코 한 사람의 불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선을 조금만 넓혀보면 같은 지역에서 반복되는 범죄 통계, 무너지는 산업 기반, 작동하지 않는 제도의 그림자가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 개인의 비극을 통해 지금 전라도 그리고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전라도에서 2만 볼트 감전사고 당한 사람 이야기. 지난 2024년 5월 전북 한 공장에서 22,900볼트 고압 전류가 한 남자의 머리에 내리꽂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생존율이 희박한 초고압 감전사고였지만 다행히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하지만 기적이 끝난 자리에는 믿기 힘든 악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적의 생존자에서 불운의 사나이가 되어버린 남자 박상봉 씨. 그의 직업은 전기안전관리자였다. 초고압 감전사고 후 극심한 통증 속에서 치료를 이어가던 중 상봉 씨는 어느 날 자신의 통장이 텅 비어 있고 자신도 모르는 대출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 금액은 1억 5천만 원 이상. 범인은 상봉 씨를 그동안 극진하게 돌봐온 작은 매형 조 씨였다. 사고를 당한 상봉 씨를 살뜰히 챙겼다는 작은 누나 부부는 산재 처리 신청을 도와주겠다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가져갔고 이후 3개월 동안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상봉 씨는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누나, 이제 내가 휴대폰을 써야 하는데 이번 주에 면회 올 때 갖고 오면 안 돼? 했더니 왜 필요한데? 그냥 하나 사라고 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거 잘못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떠올렸고 그와 동시에 누나 부부는 발길을 끊었다고. 작은 누나는 처음엔 책임지고 갚아주겠다고 말했지만 어느 순간 태도가 180도 변했다고 한다. 작은 누나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상봉 씨는 내가 살아난 게 잘못인 건가? 오히려 더 지옥인 건가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상봉 씨는 작은 매형이 감전사고 이후 너희들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 너 대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라고 했다라고 매형의 황당한 변명을 언급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상봉 씨의 돈을 빼돌린 이유가 투자 때문이 아니라 온라인 도박 때문이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결국 매형을 고소를 했다는 상봉 씨는 연락을 끊었던 매형과 작은 누나가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문자만 뒤늦게 보내왔다고. 상봉 씨는 내가 죽기를 바라서 나한테 그렇게 다가왔는지 그게 궁금하다라고 말했고 제작진과 만난 매형은 별다른 사과나 변명 없이 자리를 황급히 떴다. 방송은 연락이 없던 작은 매형 측이 실화탐사대 취재가 시작되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왔다. 보증인으로 이혼한다는 작은 누나를 내세웠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매형이 떠넘긴 빚으로 힘든 상봉 씨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회사가 가입했다는 보험이었다. 보험금으로 빚을 정리하고 재활에만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회사에 연락을 취한 상봉 씨. 하지만 돌아온 건 보험금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었다.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상봉 씨의 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해결하고자 회사가 들었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연락했다는 것. 그러나 경리의 횡령으로 보험 갱신이 안 됐으며 그 후 횡령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에 경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결국 상봉 씨는 최소한의 보상금으로 회사와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제작진은 취재 도중에 애초에 해당 보험이 상봉 씨의 피해 보상과는 무관한 보험이었다고 전했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상봉 씨는 너무 허탈했다라고 털어놨다. 제작진이 매형을 찾아갔지만 모르쇠 시전을 해버립니다. 작은 누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알고 보니 온라인 도박의 돈을 다 탕진했던 것입니다. 박상봉 씨는 그럼에도 늘 자기 곁을 지켜주는 아내를 언급하며 희망을 끈을 놓지 않는 상봉 씨. 그는 사고도 그래도 깨어난 게 기적인 것 같고 움직이기 힘들다고 했는데 운동으로 극복이 되니까 기적인 것 같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걸 기적이라고 말씀드려 주시겠죠라고 말했다. 사고당하자 누나한테 통수당하고 어떻게든 살려고 산재 신청하자 경리한테 통수당한 것입니다. 신비의 나라 전라도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의 비극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화면을 넓혀보면 지역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가 해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전국 1위 2021년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공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아동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성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단순 발생 건수가 아니라 인구 대비 발생률 기준 전국 1위다. 이 수치는 우연이나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광주를 포함한 전라도 지역은 오랜 기간 민주당의 절대적 정치적 기반, 이른바 텃밭으로 불려왔고 그만큼 지방 권력 구조와 행정 시스템이 특정 정치 세력에 장기간 고착되어 왔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구조 속에서 감시 기능의 약화, 내부 견제, 부재 사건 축소, 은폐에 대한 관대한 문화가 누적된 결과가 취약계층인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증가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즉
이 통계는 단순히 범죄가 많다는 의미를 넘어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전라도 지역에서 정치적 독점과 행정의 안일함이 사회적 약자 보호 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이 자료는 특정 지역을 비난하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정치적 성향이 고착된 지역에서 오히려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불편한 공식 통계라고 볼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인구 10만 명당 8.6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전라도 또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또 광주가 1등인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천지입니다. 대구를 두고 신천지 이야기를 자주 하시지만 실제로는 광주 지역에 신천지의 신도가 더 많이 분포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당시 대구의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대구가 가장 크다고 인식하게 되었지만 사실 비율로 보면 대구는 전국에서 신천지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광주 전라도 지역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에 대해 학계와 언론에서는 종교, 세대, 지역, 사회, 구조의 복합적 영향을 원인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조업견인 롯데칠성음료 광주공장 올해 폐쇄, 역사 뒤안길로 1984년 지어져 40여 년간 지역 제조업을 견인해온 롯데칠성음료 광주공장의 폐쇄가 결정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7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호남 지역의 음료 주류 공급을 전담할 목적으로 지어진 광주공장을 올해 안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내부 논의를 거쳐 폐쇄 계획을 세웠고 전국 6개 공장 중 광주와 오포에 있는 2개 공장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오는 3월 광주 공장이 폐쇄될 것이라는 지역 사회의 우려도 있었지만 롯데칠성음료는 구체적인 폐쇄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안으로 2개 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폐쇄 시기는 각 공장의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폐쇄가 확정되면서 광주 공장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20명의 직원은 폐쇄되지 않는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전환 배치된다. 공장이 멈추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환 배치를 희망하는 공장을 조사한 뒤 해당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광주 공장은 1984년 문을 열어 42년 동안 호남 지역의 음료 주류 공급을 담당한 생산 거점 역할을 해왔다. 부지 면적은 68,792제곱미터로 2개의 생산 라인에서 하루 평균 24만 캔의 음료 18만 병의 주류를 생산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제조한 완제품을 보관한 뒤 광주 전남 지역 판매점으로 공급하는 창고로도 사용돼 물류 100여 명, 영업 100여 명 등 200여 명의 고용거점 역할도 맡아왔다. 광주 공장 모 직원은 폐쇄가 결정되면서 청년 노동자들이 지역에 남아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지게 된 셈이라며 가정을 꾸린 직원도 많은 만큼 근무지 변경에 따른 어려움도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공장 폐쇄 결정은 구조조정이나 지역 이탈의 목적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생산 효율화를 통해 전사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재편이라고 전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한 개인의 사고였습니다. 전북의 한 공장에서 2만 볼트가 넘는 전류를 맞고도 기적처럼 살아난 한 노동자. 그러나 그 이후 그는 가족에게 배신당했고 제도에 기대려다 또다시 무너졌으며 끝내 보호받지 못한 채 모든 책임을 홀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 장면을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넘길 수 있을까요? 가족, 회사, 행정, 보험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비극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분명 구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개인에서 지역으로 넓혀보면 비슷한 경고 신호들은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발생률 전국 1위라는 불편한 공식 통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특정 정치 지형이 장기간 고착되며 생긴 감시 부재와 책임 실종 논란 종교 이념 세대 갈등이 뒤엉킨 지역 사회의 균열까지 여기에 더해 40년 넘게 지역 제조업을 떠받쳐온 대기업 공장마저 문을 닫습니다. 일자리는 이동하고 청년들은 떠나며 지역은 점점 소비와 행정만 남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각각 따로 떨어진 사건일까요? 아니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경고 신호일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역 비판은 분열을 낳는다고.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않는 침묵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통계는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인이 아니라 점검이고 비난이 아니라 책임이며 편 가르기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이 바로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실일지도 모릅니다.